이에 대해서 우리가 가족은 과연 법적 혼인 혹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나 혹은 가족은 사회의 기본 단위로 보는 게 유효한가? 그런 가운데 사실 제가 좀 주목한 현상은 비친족 가구의 증가입니다. 그런데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우리가 비친족 가구들에게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동거인과 함께 사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봤을 때 함께 살면서 아플 때 도움이 된다. 심리적 유대감, 소속감을 느낀다. 범죄 재난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혹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 그 1인 가구의 취약성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는 측면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더 주목하는 건 임대차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임대차 제도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1대1로 계약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요. 사실 비친족 가구들 중에 많은 분들이 돈을 같이 모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구들하고 살 때 너 반 내 반 해가지고 사는 거 이런, 혹은 동거할 때도 이렇게 반반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계약은 단독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고, 사실 근데 이렇게까지 적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사실 주계약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가장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의 승계를 누가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가족 개념 변화에 부응하여 주거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고, 가족 단위 주거정책에서 거주 단위로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애 주기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양한 생애 경로를 고려해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은 청년층, 미혼 청년이라고 되어 있어서 40세 이상 미혼 가구나 혹은 비혼 동거 커플 이런 친구와 같이 사는 비친족 가구는 이 생애 경로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사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희 이 취지에 별로 안 맞았는데 그나마 맞출 수 있는 건 우리가 혼자 살기가 아닌 함께 살기를 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한국의 고령 가구 빈곤율은 40%를 초과하고 있고요. 전체 가구 빈곤율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특징을 보입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수준이 그 전체 가구 대비 고령 가구의 소득 수준이 88% 정도가 평균 선인 것에 비해서 한국은 66%로 상당히 낮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고령 가구가 자산의 대부분을 주택에 투자해 왔었던 이유는 그동안에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해지와 자본이득 추구, 주거 안정과 암묵적인 사회계약, 그리고 또한 많은 사회조사 결과에서 주택이나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 가구 다수가 절대적인 소득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결과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같은 경우 25년도 4월 말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가 한 14만 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연간 한 1.5만 건 정도 수준으로 증가가 일어나고 있고, 전체 가입 가구 대상으로 봤을 때 한 2.5%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향후 주택연금 가입 제한 요건들이 다른 한국의 자산 유동화 수단과 비교해서도 그렇고 국외적인 사례 등을 비교해서도 그렇고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과, 그리고 가파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그리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는 것, 시장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좀 더 현실화되고 좀 더 덧붙여서 확장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가격 제한을 좀 완화하자는 의미인데, 주택연금 가입 조건에서 주택가격 상한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12억 이하, 공시가격 12억 이하까지 완화가 됐고요. 12억 이상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총 대출 한도가 6억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적 성격의 혜택은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게 그렇게 큰 메리트가 아니다. 두 번째는 실거주 요건의 완화입니다. 실거주 요건이 완화되고 나면 거주하지 않고 있는 서울에 있는 유휴담보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그러니까 공적 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해서 실제 주거비를 낮춰서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그 소득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 가구에게 제공할 경우 추가적으로 소득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연구와 조사들에서 실제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거나 출산을 기피하는 제1 요인이 이 주거비 마련이나 주택 안정에 있다는 사실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교해 보면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평균 자가 점유율이 57.4%인 것에 비해서 46.4%로 낮은 상황이고, PIR은 전체 평균하고 비슷한 월임대료가 이제 18.3%로 RIR이 28.3%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또 1인당 주거 면적이 27.8제곱미터로 아직까지는 전국 평균 수치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신혼부부의 경우 이제 다수의 지표들이 주거 여건의 불리함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수도권 서울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1개의 공공주택
종류 가운데 실제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이 앞에 보이는 한 7가지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 이 7가지 중에서도 실제로 계획된 공급이 충실하게 되고 있는 것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신생아 출산 가구에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신혼 가구에 대한 배려는 조금 부족하다,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웨이빙대저택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사실 생활 SOC 공급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행복주택이라든가 요즘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 최근에 공급되는 주택들을 보게 되면 생활 SOC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임대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이 자가 마련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임대로 시작했음에도 이제 이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민간에서 이 실버타운이랄까 고령자 주택 공급을 활발히 하지 않았는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 장치들이 안 이루어졌다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어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결국은 민간을 끌어들이려면은 어떤 적절한 인센티브라든가 수익을 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어떤 교차 보조 형식으로 해서 민간이 어떤 고령자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에 공공의 이익과 어떤 민간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결국은 제가 이제 민간 협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공의 이익과 민간의 개발 이익을 조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고령자 주택이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SOC로 보고서 이런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세계 많은 나라들도 지금 그래서 어떤 민간 협력을 통해서 고령자 주거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었을 때 크게 정책적 시사점이 한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아까 거주 단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좀 생활 단위 중심의 정책 설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행형 임대주택을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 비친족 가구를 위한 특화 임대주택이라든가, 그리고 공동거주 형태를 반영한 주거급여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지원제도의 도입 같은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첫 번째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좀 더 그 현실적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비친족 가구에 대한 좀 세밀하고 좀 광범위한 실태조사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토연에서도 해주셨고 찾아보니까 이제 여성정책연구원 등에서도 일부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좀 더 세부적이고 질적인 연구가 보완이 돼서 예를 들면 이제 연령대라든가 소득 수준별이라든가 동거 이유에 따른, 그리고 그런 특성들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맞춤형 정책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공주택을 언제까지 이렇게 공공이 마이너스하는 형태로 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이 항상 많습니다. 제가 느꼈던 LH와 GH는 하기 싫어했거든요. 공공주택 하나 공급할 때마다 1억씩 마이너스 나는데 이거 다들 하기 싫어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돈이 어떻게 될 건가라고 봤을 땐 결국에는 아까 전에 살짝 말씀하셨지만 지분정리평의 유연화가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공공분양주택에 지금 지분정리평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공공분양주택이라고 봐야 될 것인가? 저는 오히려 임대주택에 가까운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총량을 포함한 이 소유의 개념의 전환이 이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중위연령이 정말 같이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 저출생과 고령화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소유의 개념이 같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비효율에 대한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결국 똑똑한 한 채로 가게 되면 이거를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현재 결혼, 출산 정년기인 30대들은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의 태생인데요. 이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가에 진입한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세대와는 굉장히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고,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양질의 주거를 어떻게 좀 더 공급할 수 있을지, 양질의 주거 모델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으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청년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주택 정책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현재 도심부에서 접근성이 좋다거나 인프라 수준이 좋은 주택이 대부분 이제 그 고령자들이 소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다운사이징을 하게 되면
아까 그 처음에 말씀하신 윤성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대안이 될 수 있고 또 양질의 주거를 요구하는 청년들에게도 좀 새로운 대안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운사이징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좀 정책 대안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택 정책의 상당 부분을 소득층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이거 중산층까지도 확대해서 봐야 되지 않는가. 주택이라는 것은 삶의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중산층까지도 이 보편적 혜택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고 이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혜택은 좀 더 공유하는 방식이라던가 환수하는 방식에서 고민을 하는 식으로 대상을 넓혀 나가는 어떤 정책 철학이 전환되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